금고를 연 건 의심 때문이 아니었다. 두려워서였다. 아파트 대출 갈아타는 상담이 이틀 뒤로 잡혀 있었고 은행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해왔다. 최근 3년치 소득증빙, 세무서 신고 내역, 적금 펀드 잔액, 결혼 12년 차 부부라면 웬만하면 한 폴더에 정리돼 있어야 할 것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우리 집 돈은 이상하게도 새어나가고 있었다. 카드값은 그대로인데 통장은 점점 말라갔다.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잔고가 빨리 줄어? 라고 물을 때마다 남편 윤준호는 늘 같은 말만 했다. 지수야, 또 숫자 가지고 스트레스 받네. 걱정하지 말라니까. 남자가 알아서 한다니까. 남자는 알아서 한다. 그 말 뒤에 숨은 모든 것들이 이제와 생각하면 참 한심했다. 그날 아침 비가 잔잔하게 창문을 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안방 드레스룸 한쪽 벽에 있는 작은 금고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결혼할 때 맞춘 철제 금고. 둘 다 비밀번호 알자. 투명하게 사는 거지. 그러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금고 앞에 서기만 해도 몸이 굳어지곤 했다. 내가 기억하던 비밀번호를 눌렀다. 경쾌한 띠른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여권, 혼인관계 증명서, 보험증권. 익숙한 서류들 사이에 낯선 것이 하나 끼어 있었다. 검은 하드커버 공책. 두툼하고 묵직했다. 문구점에서 파는 싸구려 노트가 아니라 일부러 골라 산 것 같은 약간 비싼 느낌의 장부. 겉표지엔 아무런 글자도 없었다. 제목도 이름도. 하지만 이 금고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비정상이었다. 손이 저절로 뻗어 공책을 집어들었다. 고무줄을 벗기고 첫 페이지를 펼쳤다. 날짜, 금액, 체크 표시, 그리고 알아볼 수 있는 단어들이 삐뚤삐뚤 적혀 있었다. 언뜻 보면 가계부 같았다. 그런데 준호는 평생 가계부 따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살다 보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지. 너무 쪼잔하게 굴지 마. 늘 그렇게 말하던 사람의 글씨라기엔 이 노트는 너무 정교하고 너무 치밀하고 너무 은밀했다. 글씨체는 분명히 그였다. 대학 시절 필기노트에서 수없이 봤던 그대로였다. 나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손가락 끝에 전해지는 묵직함을 느꼈다. 날짜 옆에는 알 수 없는 약어들이 적혀 있었다. 비입금, LLS, MB용,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 현금 인출 400만, 장비 구입 730만, 임대료 보조 220만, 컨설팅비 500만, 장비, 임대료? 우리 집과는 아무 상관없는 단어들. 가슴이 서서히 조여왔다. 내가 잘못 보고 있겠지. 이건 그냥 회사 관련 메모일 수도 있고. 스스로를 달래며 넘기다가 어떤 문장에서 눈이 꽂혔다. L 스튜디오 오픈 지원 1,800만. L은 누구지? 나는 공책을 반쯤 덮었다가 다시 펼쳤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스튜디오라는 단어가 유난히 선명하게 튀어나와 보였다. 좀 더 뒤쪽엔 글씨가 급해진 티가 났다. 펜이 눌린 자국이 깊고 수정 흔적도 많았다. 그리고 페이지 위쪽에 큼지막하게 적힌 글씨. 깨끗한 장부용 끝자들이 지워지고 다시 적힌 흔적. 실제 지출에서 몇백만 원씩 더 부풀린 비용. 없던 비용을 만들어 넣은 메모. 눈이 한 줄을 따라가다가 딱 멈췄다. 세전 조정용, 장부 예쁘게 조정. 예쁘게. 나는 숨을 멈추었다. 이건 가계부가 아니었다. 이건 범죄의 기록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귀 안쪽에서 크게 울렸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다. 조금 더 뒤로 넘기니 아예 대놓고 이렇게 적혀 있었다. 공동적금, 오른쪽 화살표, L, 인테리어 마무리, 2,800만, 공동적금. 우리 둘이 결혼하고 나서 꼬박꼬박 붙던 적금. 언젠가 더 큰 평수로 이사갈 때 쓰자고, 전세금 보태자고, 여행도 가자고, 그렇게 꿈을 담았던 돈. 그 돈이 L이라는 사람의 인테리어로 들어갔다. 머리가 하얘졌다. 공책을 탁 덮어버렸다. 하지만 활자들은 눈꺼풀 안쪽에 그대로 도장을 찍은 것처럼 남았다. 발소리가 들리기 전까지 나는 준호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도 신발을 벗는 소리도 오직 내 심장 소리만 들렸다. 지수야, 집에 있어? 거실 쪽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공책을 다시 금고 안에 밀어넣고 문을 닫고 비밀번호를 아무렇게나 눌러 잠갔다. 손이 떨려서 버튼을 2번이나 잘못 눌렀다. 문이 딱 닫히는 순간 안방 문턱에 준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비에 젖은 머리, 헐렁하게 풀린 넥타이, 항상 그렇듯 상황 파악 중인 눈빛. 뭐해? 그가 물었다. 딱 3글자인데 말끝엔 묘한 긴장이 걸려 있었다. 마치 거기서 뭐 하대가 걸렸냐는 뉘앙스. 은행에서 전화 와서 서류 찾고 있었어.
목소리가 내 것 같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금고로 스르르 내려갔다가 다시 내 얼굴로 돌아왔다. 내가 한다고 그랬잖아.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런 건 내가 다 챙긴다니까. 너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잖아. 그 말이 오늘만큼은 칼날처럼 느껴졌다. 우리 집 서류인데 내가 보는 게 이상해? 나도 모르게 되물었다. 그게 아니라 그가 한숨을 쉬었다. 괜히 숫자만 보면 불안해하잖아 너. 괜히 오해할 수도 있고. 나 믿으라니까 지수야. 여태까지 문제 생긴 적 있어? 여태까지.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라 내가 몰랐을 뻔이다. 입안이 바짝 말랐다. 나는 겨우 고개만 끄덕였다. 그러자 그는 한 발짝 더 들어와 금고 위에 손을 얹고 내가 방금 한 것처럼 비밀번호를 눌렀다. 철컥 하고 잠기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다음부턴 건들지 마. 그는 닫게 말했다. 뭘 받는지는 몰라도 괜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뭘 받는지, 그러니까 그도 알고 있었다. 금고 안에 누군가 보면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세금 서류만 봤어. 나는 거짓말을 입에 올렸다. 그는 조금 더 날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눈이 짙어졌다. 그러다 이내 익숙한 미소를 다시 올렸다. 그래, 그냥 그 정도면 됐지 뭐. 그는 다가와 내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이런 건 원래 남편이 다 알아서 하는 거야. 알았지? 알았지. 그 말에 또 고개를 끄덕이는 나 자신이 그대로 부서져 버렸으면 싶었다. 그가 방을 나가고 거실 TV를 켜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금고만 쳐다봤다. 금고 안에는 공책이 있었다. 공책 안에는 숫자들이 있었다. 숫자 안에는 거짓말이 있었다. 그리고 그 거짓말 속에는 내가 모르는 어떤 여자와 우리가 함께 모은 돈과 국세청이 언젠가 들여다보게 될 범죄가 같이 들어 있었다. 나는 그때 아직 엘이 누구인지 몰랐다. 얼마나 오래 속아왔는지도 몰랐다. 이게 단지 불륜 문제가 아니라는 것만 겨우 감으로 느끼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하나만큼은 분명했다. 이 집에서, 이 결혼에서 나는 더 이상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증인이었다. 그리고 아직 아무도 모르는 수사의 시작점에 서 있었다. 그날 밤 잠은 오지 않았다. 준호는 늘 그렇듯 코까지 골며 잘 잤다. 새벽 2시를 지나도 3시를 지나도 옆에서 균일하게 들려오는 숨소리는 끊기지 않았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다. 머릿속에는 검은 공책의 페이지들이 필름처럼 지나갔다. 날짜, 금액, L스튜디오, 임대료, 인테리어, 그리고 세전 조정, 깨끗한 장부, 공동 적금. 네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진짜 몰랐다. 동이 트기 한참 전 나는 결국 침대에서 내려와 휴대폰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주방 전등만 켜고 식탁에 앉았다. 차마 공책을 다시 꺼내볼 용기는 나지 않아 대신 낮에 몰래 찍어둔 사진들을 열었다. 금고를 닫기 전에 손이 알아서 움직였었다. 공책 페이지를 넘기면서 몇 장씩 후다닥. 그때는 단지 나중에 다시 봐야겠다 정도였다. 그런데 지금 보니 그 행동이 내 인생을 두 동강 낼 증거 수집이 될 줄이야. 카메라 롤에서 공책 사진들이 나란히 줄 서 있었다. 거친 필기체, 찍는 각도가 삐뚤어진 숫자들. 그중 3장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라네일 스튜디오, 라네일 인테리어, 마무리, 라네일 장비. 나는 휴대폰 검색창을 열었다. 손가락이 거의 저절로 움직였다. 라네일 스튜디오 검색 결과는 금방 떴다. 인스타그램, 블로그, 네이버 플레이스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제일 위에 뜬 인스타 아이디를 눌렀다. 분홍색과 흰색이 넘치는 피드, 속눈썹 연장, 반영구, 네일아트. 요즘 SNS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뷰티샵 감성 사진들이 줄줄이 올라와 있었다. 그 가운데 계정 주인의 사진이 있었다. 나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 여자. 또렷한 이목구비, 가는 턱선, 잘 관리된 긴 머리. 스튜디오 로고가 박힌 벽 옆에서 웃고 있는 사진에서 그녀는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대표 라나, 자기소개에 적힌 이름, 라나, L. 가슴 한가운데가 쿵 떨어졌다. 피드를 천천히 내려가며 나는 숨을 죽였다. 새 장비 입고 인테리어 공사 중, 오픈 준비. 나를 믿어준 한 사람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캡션에는 이런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나를 믿어준 한 사람 뒤에서 묵묵히 밀어준 분, 현명한 투자자님. 줄줄이 이어지는 문장들. 사이에 해시태그가 박혀 있었다. 샵 개인 투자자, 샵 비밀 인베스터, 샵 믿음 감사. 웃음이 나왔다. 너무 황당해서. 그리고 곧 그 웃음은 혀끝에서 쓴맛으로 녹아내렸다. 비밀 투자자, 개인 투자자.
은행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0만 원씩 내어줄 정도로 우리가 여유롭지 않다는 걸 나는 누구보다 잘 안다. 그런데 이 깨끗하게 꾸며진 스튜디오, 새하얀 타일과 금장 거물과 벨벳 소파들, 그 모든 것에 들어간 돈이 어떤 돈인지 이제 나는 안다. 우리의 적금, 우리의 전세자금. 내가 편의점에서 2+1 과자를 살까 말까 고민하면서도 아끼자며 내려놓았던 그 모든 순간들의 결과. 손이 떨렸다. 식탁 위에 놓인 머그컵이 살짝 흔들렸다. 나는 피드를 더 내리다가 멈췄다. 어떤 사진에서 익숙한 형체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란네일 스튜디오 오픈 디10,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합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에 샴페인 잔을 맞부딪히는 사진이 있었다. 한쪽은 라나의 손, 잘 관리된 네일, 얇은 손목, 얇은 금팔찌. 다른 한쪽 손목에는 내가 결혼 기념일에 사준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사진 모서리에 얼굴이 반쯤 잘린 채로 보이는 옆모습, 윤준호였다. 피가 얼굴에서 쫙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누군가 내 안을 스포이트로 쭉 빨아낸 것처럼. 나는 사진을 확대했다. 시계, 셔츠, 손가락에 걸친 반지 자국, 다 내 기억과 정확히 일치했다. 다만 그 손가락에는 이제 반지가 끼워져 있지 않았다. 캡션 마지막 줄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진짜 파트너십은 운명처럼 다가온다. 운명. 협력이 아니라,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십이란 단어를 쓰는 사람. 눈물이 날 줄 알았다. 그런데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아주 천천히, 아주 서늘한 감정이 올라왔다. 안전벨트가 끊어지듯 모든 게 와장창 떨어져 나가는 느낌. 나는 인스타그램을 닫았다. 대신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었다. 검색창에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다. 국세청 탈세 제보, 엔터를 누르려다가 손을 멈췄다. 그래, 내가 이걸 진짜 누를 수 있을까?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준호가 자는 방 쪽에서 일정한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는 한참 동안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국세청 로고, 제보자 보호제도, 신고 포상금, 딱딱한 공문서 같은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신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웠다. 그래도 남편인데, 그래도 남편이야? 결혼식장에서 서로 손을 잡고 서 있던 20대의 우리가 스쳐 지나갔다. 그때 그는 내가 알던 사람 같았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금고 안에 공책이 말했다. 인스타그램 피드가 말했다. 숫자와 글자와 해시태그가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에 대고 조용히 웃고 있었다. 넌 아무것도 몰랐잖아. 손가락 끝이 식어가는 걸 느끼면서 나는 결국 엔터를 누르지 못한 채 화면을 꺼버렸다. 하지만 그 화면은 이미 내 머릿속 어딘가에 선명하게 떠 있었다. 국세청, 제보, 탈세. 그 단어들은 앞으로 내 인생에서 지워지지 않을 거라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다음 날 오후 준호가 회사를 간 사이 나는 다시 국세청 홈페이지를 열었다. 어제와 달리 이번엔 화면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그냥 클릭했다. 탈세 제보 온라인 신고창. 신고자 인적사항에는 이름과 연락처를 솔직히 적었다. 어차피 밥 먹고 자는 집까지 다 공유한 사이인데 이제와 숨긴다고 의미 있는 건 하나도 없었다. 문제는 그 다음 칸이었다. 신고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나는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아무것도 치지 못했다. 뭐라고 써야 하지? 제 남편이 내 뒤통수를 몇 년 동안 조용하게 갈아 넣었습니다. 라고 써야 하나? 공동 적금을 제3자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쓰고 허위 비용 처리를 통해 세금을 줄였습니다. 라고 적으면 이게 진짜 문장처럼 보일까? 한숨이 길게 새어나왔다. 그래도 해야 했다. 나는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다. 남편 윤빈, 원빈원은 허위로 사업체를 꾸미고 존재하지 않는 컨설팅 회사 명의로 비용을 처리하면서 실제로는 개인적인 지출 및 특정 여성의 미용샵 창업자금을 사용하였습니다. 글자들이 화면에 나타날 때마다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느낌이 들었다. 공동예금 및 적금에서 아무런 동의 없이 수천만 원을 인출하였고 장부에는 세전 조정 등의 메모와 함께 허위 비용 목록이 적혀 있으며 실제 신고된 소득과 장부상 매출 지출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진을 첨부하는 칸이 뜨자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휴대폰에서 공책 사진들을 옮겨 컴퓨터로 불러왔다. 페이지마다 날짜와 금액, 라네일 스튜디오, 공동적금 이전이라는 글씨가 큼지막하게 보였다.
한 장 한 장 첨부하면서 나는 손이 더 단단해지는 걸 느꼈다. 두려움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 위에 어떤 다른 감정이 하나 더 얹히고 있었다. 이제라도 누군가는 알아야 한다. 모든 파일을 첨부한 뒤 마지막 확인 문구가 떴다. 신고하시겠습니까? 나는 화면을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마우스를 움직였다. 클릭. 별거 아닌 소리였는데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확 바뀐 것 같았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다.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렸다. 손바닥을 펼쳐보니 하얗게 주름이 졌다. 했다. 누구에게 말하듯, 아니 나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내가 방금 한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이해하는 건 아니었다. 그저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았다. 남편을 국세청에 신고했다. 남편의 장부를 증거로 제출했다. 남편이 수년간 쌓아온 거짓말의 탑을 맨 밑에서부터 흔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사실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않았다. 오히려 조금씩 숨을 쉬게 했다. 마치 꽉 조여져 있던 허리띠를 한 칸 풀어낸 것처럼. 신고를 하고 가서 이틀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휴대폰 화면에 뜬 발신지에는 세종시라는 지명이 찍혀 있었다. 국세청.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다. 여보세요? 나는 최대한 평범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다. 홍지수 씨 되십니까? 조용하고 단정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국세청 조사국에서 연락드렸습니다. 며칠 전에 탈세 관련 제보를 접수하신 걸로 확인돼서요.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했던 전화인데도 막상 받으니 온몸이 긴장했다. 네, 제가 맞아요. 제보해주신 내용과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는 말끝에 잠시 멈추었다. 자료가 상당히 구체적이시네요. 상당히.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오래 남았다. 다만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통화 괜찮으십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상대방은 그걸 볼 수 없으니 말로 답해야 했다. 네, 괜찮아요. 그는 몇 가지를 물었다. 공책을 처음 발견한 시점, 공통계좌에서 빠져나간 시기, 남편이 따로 사업자를 냈는지 여부, 라나라는 이름을 아는지. 나는 최대한 정확히 기억을 되짚어 대답했다. 통화가 끝날 무렵 그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제보자분께서 겪고 계실 심리적 부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사관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유형의 탈세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내가 들을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었다.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있었다. 창밖에는 사람들이 평소처럼 걸어다니고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 안에서만 뭔가 크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부엌으로 가 물 한 잔을 마셨다. 컵을 내려놓고 나서야 깨달았다. 국세청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나의 한 번의 클릭으로. 그리고 그 움직임은 곧 내 남편의 삶 전체를 들쑤셔 놓을 것이다. 그 후로 몇 주 동안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았다. 같은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같은 침대에 누워 잠을 잤다. 하지만 모든 게 달랐다. 준호는 점점 예민해졌다. 퇴근 시간이 더 늦어지고 집에 들어오면 휴대폰을 항상 뒤집어 놓았다. 누가 전화를 걸어오면 꼭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받았다. 요즘 왜 이렇게 늦어? 내가 물으면 그는 늘 똑같은 말을 했다. 일이 많아서 그렇지. 경기 안 좋은 거 뉴스 안 보냐? 살려고 하는 거야. 살려고. 그 말이 아이러니하게 들렸다. 누군가를 세무조사에 내몬 사람이 살려고 란 말을 입에 올리고 있다는 게. 어느 날은 현관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문을 완전히 닫기 전에 상대방에게 버럭 소리치는 소리가 삐져나왔다. 그러니까 그때 그 영수증 처리 제대로 하라고 했잖아. 현금 영수증 끊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잠시 정적. 국세청이 왜 갑자기 들여다보냐고. 내가 묻고 싶다. 내가. 나는 거실 불만 되어 있는 어둠 속에서 가만히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국세청. 그가 직접 입에 올리는 걸 듣게 될 줄은 몰랐다. 잠시 후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안으로 들어왔다. 얼굴에는 억지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밑은 검게 꺼져 있었다. 누구야? 내가 물었다. 아, 그냥 거래처. 그는 대충 둘러댔다. 요즘 다들 예민해서 그래. 세무조사 나온다 그랬어? 나는 일부러 가볍게 던지듯 물었다. 그가 잠시 동작을 멈췄다.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그냥 정기적으로 한 번씩 있는 거 있잖아. 그 정도. 정기.
그렇다면 그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았다. 이게 단순한 정기가 아니라는 걸. 나는 그를 더 몰아붙이지 않았다. 물러나야 할 때와 밀어붙여야 할 때를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다. 지금은 그저 지켜볼 때였다. 그날 밤 그는 술에 취한 채로 잠들었다. 나는 그가 곤히 코를 골기 시작했을 때를 기다렸다가 거실로 나와 휴대폰을 다시 꺼냈다. 국세청에서 온 이메일이 하나 도착해 있었다. 신고해주신 내용에 대한 1차 검토 결과 추가 자료 확보 및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 그 단어를 보는 순간 내 안에서 뭔가 또 하나 또각하고 맞춰지는 소리가 났다. 이제 더 이상 이건 내 머릿속에서만 진행되는 일이 아니었다. 국세청 조사관들이 실제로 준호의 세무 기록을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다. 그의 사업자 등록 내역, 신고된 소득, 공제 항목, 카드 사용 내역, 현금 인출 기록, 그리고 언젠가 라나의 가게에도 누군가 다녀갈 것이다. 투자자에 대해 물어볼 것이다. 나는 긴 숨을 내쉬었다. 내가 할 일은 거의 끝나 있었다. 이제부터는 그들이 일할 차례였다. 나는 거실 불을 끄고 다시 침실로 돌아왔다. 준호는 그대로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를 바라보면서 문득 이상하게도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은 진짜 끝까지 나를 과소평가하는구나. 나를 믿지도 않았지만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나를 이해하지도 않았고 나를 제대로 본 적도 없었다. 그래서 가능한 일이었다. 내가 그를 국세청에 넘기는 동안 그는 내가 그럴 수 있다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건 그가 스스로 만든 함정이었다. 몇 주가 더 지나고 나서 세종시 번호로 다시 전화가 왔다. 홍지수 씨, 저희가 제보해 주신 건에 대해 정식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그 말은 곧 이렇게 번역됐다. 남편을 둘러싼 세무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관련 계좌 및 사업체, 관계자의 금융거래까지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제보해 주신 장부 내용과 실제 신고 내역의 차이가 꽤 큰 것으로 확인되네요. 꽤 큰. 나는 웃음도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무감각하게 창밖을 바라봤다. 지나가는 배달 오토바이가 빨간불을 무시하고 신호를 건너갔다. 그리고 조사관이 말했다. 지금으로서는 고의성이 상당히 짙어 보입니다. 고의성. 그 말이 마지막 모처럼 박혔다. 통화를 마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을 때 이상하게도 손이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내 심장 주변을 감싸고 있던 두꺼운 얼음이 조금씩 녹는 것 같았다. 그래, 나는 조용히 말했다. 네가 한 선택이야. 그날 밤 준호는 유난히 예민했다. 퇴근하자마자 거실을 한 바퀴 서성이다가 갑자기 물었다. 지수야, 혹시 집으로 이상한 전화 온 적 있어? 이상한 전화? 나는 일부러 되물었다. 세무서나 뭐 그런 데서? 그는 말끝을 흐렸다. 없는데?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왜? 아니, 그냥. 그는 머리를 거칠게 긁적였다. 요즘 자꾸 기분이 안 좋아. 뭔가 누가 날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나는 그를 가만히 바라봤다. 왜 그런 기분이 드는데? 몰라. 그는 짜증을 냈다. 회계사도 자꾸 메일 보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라나 가게에도 무슨 사람이 와서 이런저런 질문하고 갔더라. 심장이 한번 움찔했다. 어떤 질문? 투자자 구조가 어떤지, 투자 계약서가 있는지, 사업 계획서는 있는지 별 이상한 걸 다 묻더래.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요즘 국세청이 미쳤나 봐. 세상에 탈세하는 사람 나밖에 없냐고. 그 말에 속으로 그렇다고 대답하고 싶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달랐다. 요즘 다들 세무 엄격해졌잖아.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괜찮겠지 뭐. 당신 괜히 걱정하는 거 아냐? 그는 내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괜히 예민해진 거겠지. 그러면서도 한숨을 내쉬었다. 근데 진짜로 요즘은 뭐만 하면 다 들여다보는 것 같아. 숨이 막혀. 숨이 막히는 건 나였다. 몇 년 동안 그가 만든 장부 속에서, 거짓말 속에서, 알 수 없는 지출들 사이에서 나는 계속 갇혀 있었다. 이제 숨이 막혀야 할 차례는 그였다. 며칠 뒤 아침 일찍 세종시 번호로 또 전화가 왔다. 오늘 오전에 남편분에 대한 강제조사 및 체포영장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잠에서 완전히 깨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말을 듣자 머리가 순간 띵했다. 오늘? 이요? 네,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정황으로 볼 때 혐의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현장에서는 국세청 조사관과 검찰 수사관이 같이 움직일 예정이고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집으로 오시나요? 아닙니다. 그는 말했다. 남편분이 자주 드나드는 미용샵이 있다고 하셨죠. 그쪽에서 체포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요. 나는 눈을 감았다 뜨며 라나의 인스타 피드를 떠올렸다. 분홍색 벽, 금색 로고, 그랜드 오프닝이라고 쓰인 문구, 그리고 사진 구석에 찍힌 준호의 옆모습. 네, 나는 대답했다. 자주 갑니다. 거기. 오늘 오전 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보자분께서 직접 보시게 될 일은 없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혹시라도 우연히 현장을 목격하더라도 개입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 동안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발바닥 아래로 목재 바닥에 차가운 감각이 느껴졌다. 오늘이었다. 머릿속으로 수없이 상상했던 장면이 실제로 벌어지는 날. 준호는 이미 집을 나간 뒤였다. 아침부터 허둥지둥 옷을 갈아입고 평소보다 훨씬 일찍 나갔다. 오늘 라나 가게 좀 들러봐야 돼. 그렇게 말하던 그의 눈빛에는 불안과 집착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현관문이 닫히고 그의 발소리가 계단 아래로 사라질 때까지 난 부동처럼 서 있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었다. 집에 있으라고 했지만 나는 알았다. 보고 싶다는 걸. 내가 만든 상택의 결과를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차키를 들고 나가는 동안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왔다. 기쁨도 통쾌함도 아닌 그저 거대한 무언가 앞에 서 있는 사람의 긴장감 같은 것. 아침 공기는 싸늘했지만 내 손바닥은 따뜻했다. 그 손으로 나는 운전대를 잡았다. 라나의 스튜디오가 있는 골목으로 들어갈 때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나는 가게 바로 앞이 아닌 조금 떨어진 편의점 앞에 차를 세웠다. 뒷유리 너머로 분홍색 간판이 보였다. 라나 뷰티 스튜디오, 속눈썹, 네일, 반영구 전문. 유리문 너머로 누군가의 실루엣이 오가고 있었다. 아마 라나일 것이다. 열린 간판이 매달려 있고 안에서는 음악이 작게 흘러나왔다. 그리고 몇 분 뒤 익숙한 차량이 골목 끝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흰색 SUV, 차창 너머로 보이는 옆모습, 윤준호였다. 그는 급하게 차를 세우고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서둘러 가게로 들어갔다. 그 짧은 순간에도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잔뜩 묻어 있었다. 문이 닫히고 거리는 다시 평온해졌다.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학생 둘이 웃으면서 걸어 지나갔다. 세탁소 아저씨가 셔터를 올리며 하품을 했다. 단지 몇 분이 지났을 뿐인데 그 몇 분 사이에 내 인생은 굉장히 먼 곳까지 와 있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검은 승합차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왔다. 국세청 로고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평범한 차량처럼 위장된 차였다. 하지만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걸음걸이는 평범하지 않았다. 비슷한 색의 정장을 입은 남자 셋, 여자 하나. 그들은 서로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약속된 동선대로 흩어지듯 움직였다. 한 명은 건너편 골목으로 돌아 들어가 뒤쪽을 확인했고, 두 명은 라나의 가게 쪽으로 곧장 걸어갔다. 나머지 한 명은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주변을 둘러보았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죽였다. 차 안 공기가 묵직해졌다. 그들 중 한 명이 유리문 앞에 서서 문을 쿵쿵쿵 두드렸다. 골목 전체에 울릴 만큼 묵직한 노크였다. 유리 안쪽에서 누군가가 움직였다. 문이 살짝 열리며 라나의 얼굴이 비쳤다. 그녀의 표정에는 평범한 일상에 대한 기대밖에 없었다. 고객이겠거니 하는. 네, 어서 오세요. 그녀 뒤로 준호가 보였다. 그리고 그의 표정이 바뀌는 걸 나는 분명히 보았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신분증 케이스, 국세청이 하는 글자가 번쩍였다. 윤준호 씨 되십니까? 한 남자가 물었다. 준호가 말문이 막힌 사람처럼 입만 뻐끔거렸다. 저는... 그 다음 장면은 빠르게 진행됐다. 국세청 조사국 및 검찰청에서 나왔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 및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말이 끝나기 전에 조사관 중 한 명이 뒤로 돌아서라고 지시했다. 준호의 양손이 뒤로 꺾이고 차가운 금속 소리가 골목 끝까지 울렸다. 철컥, 수갑이었다. 라나는 비명을 질렀다. 잠깐만요. 무슨 소리예요?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에요. 무슨 잘못을 했다고. 피의자와는 현장에서 대화하지 마시고 추후 조사 과정에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조세 포탈, 허위 신고, 명의 위장, 허위 비용 계상 등 혐의가 다수입니다. 그 말들이 칼처럼 공기를 갈랐다. 차 안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팔에 힘이 빠져 운전대에 붙어있던 손이 살짝 내려앉았다.
하지만 눈은 그 장면에서 한치도 떨어지지 못했다. 준호는 몸을 한번 비틀었다. 얼굴이 일그러졌다. 수갑에 묶인 손이 허공을 더듬다가 결국 허무하게 내려갔다. 그때 그의 시선이 스쳤다. 편의점 앞 차 안에 앉아있는 나를. 우리의 눈이 몇 초간 마주쳤다. 한때 내 남편이었던 남자는 그 몇 초 동안 수많은 감정을 동시에 드러냈다. 당황, 분노, 공포, 그리고 어딘가 묻힌 뒤늦은 깨달음. 마치 그제야 떠올리는 듯한 표정. 혹시 입술이 소리 없는 단어를 만들었다. 나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를 바라봤다. 그의 입에서 허탈하게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지수야. 하지만 내 이름은 수갑이 채워진 손처럼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사라졌다. 조사관이 그를 차 쪽으로 끌고 갔다. 라나는 문 앞에서 울부짖었다. 오빠, 말 좀 해봐. 이거 오해야, 그치? 그치? 나한테 말했잖아. 다 괜찮다고. 오빠. 그 호칭이 귀에 거치게 박혔다. 누군가에게는 오빠였고 누군가에겐 남편이었다. 누군가에게는 투자자였고 국세청에게는 피의자였다. 나는 그를 부르는 그 모든 이름들 사이에서 이제 그 어떤 이름도 나와 연결돼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검은 승합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골목을 빠져나갔다. 그 안에 타고 있는 남자가 언젠가는 내 옆에 누워 괜찮다고 속삭이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잠깐 어지럽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어지러움은 금세 가라앉았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내뱉었다. 성대가 거의 움직이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나는 혼잣말을 했다. 네가 한 일의 결과야. 그 말과 함께 내 안에서 뭔가 하나 또각하고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 국세청 조사관들, 승합차, 분홍색 간판, 라나의 울부짖음,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장면으로 멀어져 갔다. 그리고 그 장면의 한가운데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덜 무서웠다. 나는 키를 돌려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 위로 내 심장 소리가 점점 잦아드는 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신호등에 몇 번이나 걸려도 나는 조급하지 않았다. 빗방울이 다시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해도 시야는 흐려지지 않았다. 남편은 지금 국세청 조사실 어딘가에서 첫 조사를 받고 있을 것이다. 변호사를 부를 것이고 억울하다고 말할 것이고 실수라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손목에는 여전히 수갑 자국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가 지웠다고 믿었던 숫자들과 메모들이 그대로 증거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이제 알 것이다.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믿었던 돈이, 마음대로 속일 수 있다고 믿었던 세금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고 믿었던 아내가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그제야 정말로 숨을 쉬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라디오에서는 누가 들어도 뻔한 사랑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누군가는 지금 이 노래를 들으며 고백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이별을 곱씹고 있을 것이다. 나는 그 사이 어딘가 설명하기 애매한 자리에 서 있었다. 사실상 이혼이 확정된 아내, 국세청에 신고를 넣은 제보자, 범죄 피의자의 배우자이자 동시에 피해자. 내가 누구인지 한 줄로 정의할 수 없다는 사실이 조금은 답답했지만 동시에 묘하게 자유롭기도 했다. 신호에 걸려 멈춰선 차 안에서 나는 두 손을 운전대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그냥 숨만 쉬었다. 한때는 이 운전석 옆자리에 준호가 앉아 내 대신 기어를 잡아주던 순간들이 있었다. 길이 막히면 내가 핸들을 잡는 게 무섭다며 이럴 땐 남자가 운전하는 거야 라고 말하던 사람. 이제 그 사람은 쇠로 된 문과 벽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집에 도착해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이상할 만큼 담담했다. 볼이 조금은 파이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오긴 했지만 이미 낯설지 않은 얼굴이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향기가 났다. 우리가 함께 고른 섬유 유연제 냄새, 구석에 쌓인 신발들, 현관에 놓아둔 배달 상자,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일상처럼 버티고 있었다. 나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 가방을 소파에 툭 던졌다.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전을 켰다가 곧 끄고 말았다.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크게 웃는 관객들의 소리가 지금 이 집과 너무 어울리지 않았다. 대신 주방불을 켜고 싱크대에 기대섰다. 이제 어떻게 하지? 입 밖으로 새어나온 말은 누굴 향한 것도 아니었다. 천장인지 벽인지 혹은 그동안 외면했던 나 자신인지.
하지만 답은 의외로 명확했다. 이혼부터.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고 바로 휴대폰을 들었다. 검색창에 이혼 소송 변호사라고 치려자가 손이 잠시 멈췄다. 그러고는 상담이라는 단어를 덧붙였다. 이혼 소송 상담 변호사 서울 수많은. 광고와 후기들 사이에서 나는 가장 화려하지도 가장 싸지도 않은 로펌 하나를 골랐다. 가사사건 다수 승소라고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전화번호를 누르고 발신 버튼에 터치했다. 네, 빈원 법률사무소입니다. 차분한 상담실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혼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더 단단하게 나왔다. 남편이 지금 국세청 조사랑 형사사건에 연루돼 있어서요. 상담실장은 잠시 정적 후 전문적인 톤으로 물었다. 현재 별거 중이신가요? 아니면 같이 거주 중이신가요? 같이 살고 있는데 오늘 이 사람이 체포됐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비로소 상황이 현실로 다가왔다. 체포라는 단어는 뉴스 속에서나 들리던 단어였다. 이제는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되었다. 예약을 마치고 전화를 끊자 현관 쪽에서 카톡 알림음이 울렸다. 신발장 위에 던져둔 내 개인 휴대폰이 아니라 우리가 공용으로 쓰던 집 전화 앱이 깔린 태블릿이었다. 화면을 켜자 카카오톡 메시지가 연달아 올라와 있었다. 시어머니, 지수야, 이게 무슨 일이냐? 준호가 지금 어디 있는 거니? 경찰이 왔다 갔다고 들었는데 너는 알고 있었어? 신우이, 올케, 대체 이게 뭔 일이야? 라나 언니가 전화와서 울고불고 난리야. 세무조사라고는 하는데 이렇게까지 되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 설마 너가 한 건 아니지? 마지막 문장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설마. 그들의 머릿속에서 나는 여전히 그럴 리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 너희 기준에서 나는 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지.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시어머니에게 답장을 먼저 보냈다. 어머니, 저도 자세한 상황은 잘 몰라요. 국세청이랑 검찰에서 조사하는 중이라고만 들었어요. 저도 오늘 체포되는 현장을 우연히 보게 됐고요. 조금의 진실과 조금의 생략. 깨끗하게 말하자면 제가 국세청에 제보를 했습니다. 라고 적어야 했지만 그건 굳이 지금 말해야 할 진실은 아니었다. 몇 초 뒤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받아. 나는 중얼거리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올케, 진짜야? 전화기 너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라나오니 말로는 갑자기 국세청이 들이닥쳐서 수갑 채워 끌고 갔다는데 이게 말이 돼? 요즘 누가 세금 가지고 그렇게까지 잡아가?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다. 탈세 규모가 크면 그렇게까지 하죠. 야, 세금 좀 대충 신고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범죄라고? 대충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했겠지.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갑게 나왔다. 그냥 실수면 국세청이 그렇게까지 안 해요. 신우이는 잠시 말이 막힌 듯 조용해지더니 곧 다시 말했다. 라나 언니가 그러는데 누가 내부에서 신고했을 거라고 하더라. 세무조사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면서. 회사 사람들 다 의심 중이래. 그 말에 나도 모르게 한쪽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래? 회사 사람들이면 좋겠네. 올케, 너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응? 나는 짧게 대답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취급은 충분히 받아왔으니까. 그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한참을 이해하지 못한 듯 엉뚱한 소리만 했다. 어쨌든 이게 단순한 오해면 올케가 나서서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너는 그래도 아내잖아. 결혼까지 했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게 둘 순 없잖아. 그제야 허탈한 웃음이 새어나왔다. 한순간? 나는 되물었다. 이게 한순간인지 몇 년 동안 쌓인 건지는 생각 안 해봤어? 무슨 소리야? 어쩌면 우리 둘만 알고 있었을 수도 있는 얘기겠지. 나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고 싶지 않았다. 나 지금 정신이 없어서 이혼 상담부터 받아야 해서 끊을게. 야, 이혼은 또 왜 나와? 올케, 잠깐만. 통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손가락이 약간 떨렸다. 신우이의 말이 상처라서가 아니라 그 말들이 너무 익숙한 패턴이라서. 아내니까 희생해야 한다. 가족이니까 덮어야 한다.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걸 무너뜨리냐. 이런 말들은 늘 나 같은 사람에게만 향했다. 나는 휴대폰을 꺼두고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이 어깨를 타고 내려가면서 몸에 붙어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다. 거울 속의 나는 조금 전보다 더 또렷해 보였다. 그래, 이혼부터. 그리고 그 다음은 내 삶.
며칠 후 로펌 상담실에서 나는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다. 각 잡힌 수트를 입은 생각보다 젊은 남자 변호사였다. 그의 책상 위에는 이미 여러 장의 서류가 펼쳐져 있었다. 내가 보내준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통장 내역, 그리고 간단한 사건 개요. 남편분이 현재 국세청 조사를 받고 계시고 조세범 혐의로 체포까지 되셨다면 이혼 소송에서는 사실 명백한 유책 사유가 됩니다. 그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게다가 배우자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정황까지 있으니 재산 분할에서도 상당 부분 유리하실 수 있어요. 세금 문제에 제가 같이 엮일 수도 있나요? 나는 그것이 가장 궁금했다. 공동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고 통장 명의도 둘 다인데.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국세청에 신고를 하셨고 관련 자료도 모두 제출하셨으니까요. 선제적으로 신고한 제보자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보호가 우선입니다. 세무조사에서도 협조자로 분류될 거고요. 그 말을 듣자 가슴속 어딘가에서 묵직하게 눌려있던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 했다. 하지만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남편 측에서 이혼 소송에서 방어 전략으로 아내도 알고 있었다거나 아내도 함께 씀씀이가 컸다 같은 주장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씨 쪽에서도 기록을 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남편이 돈을 쓸 때 어떤 말로 속였는지 정확히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말들은 아직도 너무 또렷하게 귀에 남아 있었다. 투자야, 우리 미래를 위해 하는 거라니까. 너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어. 내가 알아서 잘 굴려줄게. 적금이 통장에 박혀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좋아. 굴려야 돈이 되는 거야. 그때는 그 말들에 일종의 설득력이 있다고 믿었다. 지금 돌아보면 그건 설득이 아니라 기만이었다. 남편분이 지금 구치소에 계시겠네요. 변호사가 물었다. 네, 시어머니 말로는 면회 한 번만 와달라고 계속 부탁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실 건가요? 그 질문에 나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구치소 면회실, 투명한 유리벽, 전화기, 파란색 수의. 뉴스나 드라마에서 봤던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떠올랐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가면 그 사람이 또 나를 어떻게 흔들지 알 것 같아서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 씨께서 굳이 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준비가 안 됐으면 안 가시는 게 맞아요. 그는 잠시 서류를 정리하더니 덧붙였다. 다만 혹시라도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시다든지 직접 선을 긋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때는 오히려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할 말. 왜 그랬냐고 묻고 싶은 마음은 이제 거의 사라졌다. 그가 왜 그랬는지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다. 욕심과 자만과 내가 영원히 모를 거라는 확신 때문에 그에게 남기고 싶은 건 아마 한 문장 정도일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너 때문에 내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상담을 마치고 나와 사무실 앞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셨다. 테이블 위에는 변호사가 준 이혼 절차 안내서와 위임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도장을 찍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다. 한때는 사랑을 약속하는 서류에 사인을 했고 이제는 끝을 정리하는 서류에 사인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자보다 후자의 사인이 더 진짜 나 같았다. 국세청에서 다시 연락이 온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다. 이번에는 세종시가 아니라 서울지방국세청이었다. 참고인 조사 겸 추가 진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해진 말자에 국세청 건물에 들어가자 로비 특유의 냄새가 났다. 왁스로 닦은 다닥, 오래된 종이와 프린트 토너 냄새, 커피 자판기에서 나는 텁텁한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조사실로 안내받아 들어가니 2명의 조사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 명은 전에 통화했던 남자 목소리의 주인인 듯했고 옆에는 조금 나이가 있는 여성이 노트북을 켜고 앉아 있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지수 씨. 남자 조사관이 먼저 인사를 건넸다.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형식상 조사실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오늘은 어디까지나 참고인 신분이시고요.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 제보해 주신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는 조용히 웃어 보였다. 묘하게 안심이 되는 웃음이었다. 나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분이 장부를 작성할 때 혹시 옆에서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공동통장에서 인출된 날과 남편분의 외출이나 약속 패턴 사이에 연결점 같은 게 느껴지신 적은요? 질문들은 예상 가능 범위 안에 있었다. 나는 기억을 최대한 되짚어가며 날짜와 상황을 설명했다. 그날 저녁에 이 사람이 갑자기 오늘 투자자 만나는 날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라나 씨 가게 공사 현장이더라고요.
적금이 깨진 시점이 라나 씨 인스타에 인테리어 마무리 사진이 올라온 시점이랑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여자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에 타닥타닥 타이핑을 했다. 이렇게 기억이 명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잠시 웃었다. 그때는 그냥 이상하게 느낌이 찝찝해서요. 뭔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날짜를 캡처해둔 것도 있고 메모해둔 것도 있어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마 그때부터 이미 제 안에서는 이 결혼이 끝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제 머리가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버티고 있었던 거고. 남자 조사관이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솔직한 말씀 감사합니다. 조사가 끝나갈 때쯤 그가 내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건 공식적인 멘트는 아니고요. 개인적인 의전에 가깝습니다만 그는 약간 몸을 앞으로 숙였다. 이 정도 자료와 진술이면 남편분 쪽에서 빠져나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지금 검찰로 송치가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송치, 검찰, 형사재판 그 단어들이 이어붙여져 머릿속에서 하나의 큰 줄기를 형성했다. 지수 씨께서 혹시 죄책감을 느끼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는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아내가 남편을 고발해서 망하게 만든 사건이 아니라 이미 범죄를 저지르고 있던 사람이 마침내 적발된 사건입니다. 제보를 하든 안 하든 언젠가는 터졌을 거예요. 나는 그 말이 새겨지도록 천천히 끄덕였다.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범죄의 책임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사무적인 목소리인데도 그 말은 이상할 만큼 따뜻하게 들렸다. 조사실을 나오며 나는 잠시 복도 창가에 서서 밖을 내려다봤다. 차들이 개미처럼 줄지어 움직이고 사람들은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들고 누군가는 서류 가방을 끌며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 모든 일상들 사이에 나도 하나의 점으로 서 있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그 점을 숨기고 싶지 않았다. 어느 토요일 아침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다. 초인종이 울리고 모니터를 보니 익숙한 얼굴이 떴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오랜만에 보는 시어머니는 몇 달 사이에 더 작아진 것 같았다. 얼굴에는 걱정과 불면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그 모습을 보자 순식간에 모든 분노와 원망이 사라지진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그래, 그녀는 힘없이 신번을 벗고 들어왔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자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내 쪽으로 밀었다. 이거 집에 있는 반찬 조금 싸왔어. 너 혼자 먹을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그래서. 반찬 봉지를 바라보다가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방 안을 가로질렀다. 준호가,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구치소에서 편지가 왔더라. 편지.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안을 뒤적이더니 구겨진 흰 봉투를 꺼냈다. 네 앞으로 쓴 거야. 그녀는 봉투를 만지작거리다가 나를 바라봤다. 전해줄까 말까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 그래도 네가 받아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나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앞면에는 익숙한 글씨로 지수에게 라고 적혀 있었다. 뒤에는 구치소 도장이 찍혀 있었다. 당장 뜯어보고 싶지 않았다. 그냥 내 존재와 상관없는 서류인 것처럼 책상 서랍에 밀어넣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찢었다. 안에서 접은 편지지가 나왔다. 펼치니 그가 써내려간 글자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지수야, 여기가 어딘지 어떤 곳인지 너는 상상도 못할 거야. 상상은 이미 충분히 했다. 뉴스에서, 다큐멘터리에서, 재연 프로그램에서 수없이 본 공간들. 나는 억울하다. 물론 잘못한 부분이 없다고는 말 못하겠지. 하지만 이렇게까지 될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눈썹을 찌푸렸다. 네가 너무 과하게 반응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우리가 함께 모은 돈이긴 하지만 결국 우리 미래를 위해 쓰인 거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였으니까. 너는 원래 숫자에 약하고 사업 구조 같은 건 잘 모르니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쯤 읽었을 때 나는 웃음이 터져나올 뻔했다. 교도소 담장 안에 갇혀서도 그는 여전히 자신이 더 잘 안다고 믿고 있었다. 그래도 네가 한 선택 때문에 지금 일이 이렇게까지 커졌다는 사실은 너도 언젠가 알게 될 거다. 네가 국세청에 무슨 말을 했는지 나는 아직 정확히 모르지만 나는 그 줄에서 잠시 멈췄다. 나는 아직도 네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가 부부였는데 어떻게 남편을 그렇게까지 할 수 있냐.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래도 여기서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돌이켜볼 수 있지 않을까?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날지 스스로도 잘 몰랐다. 눈물이 날까? 분노가 치밀어 오를까? 허무함이 밀려올까? 하지만 나온 건 생각보다 단순한 감정이었다. 피로감. 여기서조차 책임을 나에게 돌리는구나. 나는 편지를 조용히 반으로 접었다. 다시 한번 접고 봉투 안에 넣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뭐라고 쓰여 있니? 나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어머니가 읽으셔도 돼요. 나는 좀 무서울 것 같아서. 그녀는 내 표정을 살피며 말했다. 네가 준호를 국세청에 신고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서 그게 사실인지 자꾸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 드디어 그 질문이 나왔다. 지수야, 정말이니? 나는 21번 길게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다. 네. 내 입에서 나온 대답은 생각보다 단호했다. 제가 했어요. 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얼굴에서 혈색이 스르륵 빠져나갔다. 왜? 정말 그걸 모를까? 어머니, 준호가 뭘 했는지 대충 들으셨죠? 세금을 조금 덜 낸 거라고. 조금 덜 낸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조직적으로 속였어요. 내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다. 공동적금을 마음대로 빼서 자기 혼자 썼고, 허위 회사 명의로 비용 처리하고, 남의 이름 빌려서 계좌 돌리고, 저는 정말 끝까지 모를 거라고 생각했겠죠. 어머니는 손수건을 꽉 움켜쥐었다. 그래도 남편인데 네가 신고까지 안 했으면 여기까지는 안 왔을 수도. 그럼 어머니는 제가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어머니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며 물었다. 저한테도 도덕적, 법적 책임이 있는데요. 제가 침묵하면 공범이에요. 그 말에 어머니의 눈가가 떨렸다. 나는 그냥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자식이라서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좀 덜 망했으면 하는 마음뿐이야. 나는 그 말에 조금도 화를 낼 수 없었다. 알아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이 사람 인생을 대신 짊어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가 겨우 입을 열었다. 너도 많이 힘들었겠다. 그 말에 예상치 못한 눈물이 목 뒤까지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너도 힘들었겠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게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 말만으로도 조금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준호가 아니라 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솔직히 좀 많이 힘들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울었다. 나는 다가가 조용히 휴지를 건넸다. 서로를 끌어안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간은 그렇게까지 차갑지 않았다.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는 현관 앞에서 마지막으로 물었다. 이혼 꼭 해야겠니? 나는 잠시 후 생각하는 척하다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미 소송 준비 중이에요. 돌이킬 생각 없어요.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떴다. 그러고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그래, 네 인생이니까 네가 결정하는 거지. 이 말 역시 예전 같았으면 나오지 않았을 말이었을 것이다. 문이 닫히고 나서 나는 한동안 현관에 서 있었다. 벽에 기대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잘하고 있어. 괜찮아. 이번에는 누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한 말이었다. 형사재판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건 국선 변호인으로 지정된 변호사에게서였다. 나는 피해자 겸 참고인 신분으로 첫 공판기일에 나와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서울지법원 형사법정. 뉴스에서 자주 나오던 그 건물을 나는 처음으로 직접 올려다봤다. 법정 안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건 피고인석 뒤에 서 있는 준호였다. 수의가 아닌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구치소에서 재판장으로 이송될 때 변호사가 준비해준 옷일 것이다. 머리는 전에 봤을 때보다 조금 길어져 있었고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졌다. 그가 나를 보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아니, 어쩌면 보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눈이 마주쳐도 나는 피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입장하고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고 다시 앉는 동안 나는 숨을 깊게 쉬었다. 판사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렸다. 사건 번호 빈원, 빈원, 피고인 윤준호. 검사가 일어나 공소사실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허위의 사업체를 설립한 것처럼 가장하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꾸며 총 빈 원년간 조세를 포탈하였다. 또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예금 계좌에서 상당 금액을 무단 인출하여 제3자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익숙한 단어들이 낯선 문장 구조로 엮여 나왔다. 장부에서 봤던 숫자들, 국세청 조사에서 들었던 용어들이 이제 형사재칸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었다. 준호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공소사실 낭독을 듣고 있었다. 표정은 무덤덤해 보이려고 애쓰는 듯 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변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일부 혐의에 대해선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수가 있었다. 고의성이 없었다. 사업 실패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단어들이 줄줄이 나왔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이제는 마음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 서사를 포기하지 못하겠구나. 검사가 나를 증인으로 부른 건 두 번째 공판되었다. 증인석에 서자 법정이 더 좁게 느껴졌다. 내 앞에는 재판장과 배석 판사가 앉아 있었고 한쪽에는 검사가, 다른 쪽에는 변호사가 있었다. 그리고 내 뒤쪽 어딘가에는 피고인석에 앉은 준호가 있었다. 증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다. 기계적으로 대답을 했다. 검사가 먼저 몇 가지를 물었다. 언제 장부를 발견했는지, 어떤 경위로 국세청에 제보하게 되었는지, 남편이 자금을 이동시키는 동안 어떤 말을 했는지.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답했다. 공동적금에서 1,000만 원 단위로 돈이 빠져나가는데도 투자니까 곧 불어날 거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금융상품 이름 정도만 알고 구체적인 구조는 모르는 상태였고요. 이제와 생각해보면 일부러 모르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증인은 언제부터 남편의 행위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탈세일 수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하셨습니까? 장부에 세전 조정이라고 적힌 부분을 봤을 때요. 나는 순간 그 장면이 떠올라 목이 탁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없는 회사 이름을 만들어서 비용 처리를 하고 있었던 걸 알았을 때요. 국세청에 제보를 하시는 과정에서 남편에 대한 죄책감은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었다. 나는 잠시 재판장을 바라보았다가 다시 검사 쪽을 바라봤다. 처음에는 조금 있었어요. 솔직하게 말했다. 그래도 남편이니까, 그래도 가족이니까 하는 생각이 완전히 없지는 않았어요. 그런데요, 검사가 물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요. 나는 21번 고르고 말했다. 이미 수년간 저를 속이고 우리 공동자금을 마음대로 쓰고 국가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어요. 제가 신고를 안 했더라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걸렸을 겁니다. 제가 한 건 그냥 조금 빨리 알려준 것뿐이에요. 판사의 눈빛이 잠시 제게 머물렀다.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인의 반대 신문이 이어졌다. 증인께서는 남편분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부부 사이에 경제적인 부분에서 트러블이 있었거나 사소한 갈등이 쌓여 이번 신고가 감정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 단언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웃음을 참았다. 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감정 문제가 아니에요. 숫자의 문제고 법의 문제예요. 제가 느낀 배신감은 이 범죄가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언젠가 우리를 끝내버렸을 거예요. 다만 저는 그 끝을 조용한 이혼 사유로 묻어버리는 대신 세상 밖으로 꺼내기로 한 것뿐이에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증인석을 내려와 방청석 쪽으로 걸어가면서 나는 잠깐 옆을 돌아봤다. 준호와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분노, 억울함, 미련, 후회. 하지만 그중 어디에도 진짜 사과는 없었다. 나는 시선을 떼고 자리에 앉았다. 그때 깨달았다.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온전히 마주보지 못하겠구나. 그건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이기도 했다. 형량 선고일, 나는 다시 법정에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공소사실 낭독도 장황한 신문도 없었다. 판사는 판결문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한 목소리로 판결 요지를 읽어내려갔다. 피고인은 수년에 걸쳐 허위 비용 계상, 명의대여, 소득 축소 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고 이를 통한 재산상 이득을 사적으로 향유하였다. 범행 기관과 규모, 방법의 조직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 할 것이다. 판사의 말이 이어졌다. 또한 피고인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배우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인출하여 제3자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배우자에 대한 중대한 신뢰배신 행위로 그 죄책 역시 가볍지 않다. 방청석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전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반성이라
그 반성이 과연 진짜일까? 아니면 형량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인 제스처일까? 나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다. 판사가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이에 피고인 윤준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방 안의 시간은 잠시 멈춘 듯 했다. 누군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구었다. 피고인석에 서 있던 준호는 미세하게 몸을 흔들었다. 입술이 굳어붙은 듯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별다른 감정이 솟구치지 않는 내 자신이 이상했다. 기쁨도, 통쾌함도, 승리감도 아니었다. 그저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뿐이었다. 이 정도면 싼 거 아닐까? 완전히 마음을 비운 어떤 사람이 할 법한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재판이 끝나고 피고인을 구치소로 되돌려보내기 위해 교도관들이 그를 둘러섰다. 그가 법정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잠시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다. 우리의 시선이 또 한 번 마주쳤다. 이번에는 분노도 억울함도 그다지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낯선 감정이 그의 눈동자에 자리 잡고 있었다. 두려움. 자기가 만든 세계 바깥에도 더 크고 단단한 세계가 있다는 걸 처음 깨달은 사람의 표정. 나는 고개를 약간 숙였다. 인사도 작별도 아닌 그저 마지막 확인 같은 움직임이었다. 그리고 눈을 돌렸다. 그게 내가 그에게 준 마지막 시선이었다. 형사재판이 끝난 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준호는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직접 재판정에 나올 수 없었다. 그의 변호사가 대신 나와 형식적인 주장들을 했지만 이미 형사재판 판결문이 나온 상황에서 그의 신뢰도는 바닥이었다. 판사는 재산 분할에서 나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 배우자의 범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난 점, 배우자가 배우자의 동의 없이 공동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한 점, 현재 피고가 수감 중으로 경제활동이 제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재산의 대부분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공동명의였던 아파트는 내 몫으로 넘어갔다. 남은 대출은 부담이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같이 갚아야 할 사람은 없었다. 적금은 이미 사라졌지만 법원에서 인정해준 손해액이 일부 위자료에 반영되었다. 서류상으로 혼인관계가 완전히 정리된 날, 나는 혼인관계 증명서를 다시 떼어봤다.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예상보다도 담백하게 적혀 있었다. 그래, 이게 맞지. 나는 종이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아무 근사한 의식도, 눈물의 작별도, 회고도 없었다. 여태까지 충분히 했으니까. 그래도 우리 좋았던 때도 있었는데 같은 말로 스스로를 흔드는 일도 이제 그만하기로 했다. 좋았던 때가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그 좋았던 때조차 이 사람이 만든 거짓말 위에 세워진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 더 이상 붙잡을 의미가 없었다. 이혼이 확정된 이후 나는 아파트를 정리하기로 했다. 결혼할 때 샀던 침대, 둘이 고르고 싸웠던 소파, 한때는 다정함의 상징이던 커플 머그컵. 그 모든 것들 사이에서 나는 진짜 내 것만 골라냈다. 친정에서 가져온 책들, 내가 고른 이불 커버, 내가 산 작은 화분들. 그리고 몇 년 동안 제대로 열어보지 못했던 내 이름의 통장. 정리하는 동안 방 안에 먼지가 묻혔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들어와 내 머리카락을 스쳤다. 먼지 속에서 오랫동안 구겨져 있던 어떤 감정들이 함께 날아가는 듯했다. 짐을 어느 정도 정리한 뒤 나는 결심했다. 이 집을 나가자. 법적으로는 내 소유가 되었지만 이 아파트에는 너무 많은 기억이 붙어 있었다. 새로 시작하기엔 이곳의 공기에는 아직 준호의 숨이 남아 있었다.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고 나는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계약했다. 방 하나, 주방 겸 거실 하나, 작은 욕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다. 첫날 밤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오피스텔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빈 방은 이상하게도 꽉 차 있는 방보다 더 많은 소리를 들려줬다.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 위층에서 발걸음 소리, 창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그리고 내 심장 소리. 나는 가당에서 담요를 꺼내 바닥에 깔고 그 위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처음으로 정말 혼자다. 무서웠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이 있었다. 이제는 누가 늦게 들어오는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누가 카드값을 숨기고 있는지 감시할 필요도 없다. 누가 소득을 줄여 신고했는지, 누가 적금을 깼는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추적할 필요도 없다. 숨 쉬자. 나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다. 그게 전부였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생각보다 지루하게 흘러갔다. 일을 다시 시작했다. 그동안 계약직으로 다니던 회사에서 정규직 제안을 했다.
사람들은 대충 내가 이혼했다는 정도밖에는 몰랐다. 국세청이니 형사재판이니 하는 이야기들은 일부러 하지 않았다. 잘 지냈어요? 동료가 물으면 그럭저럭요 라고 답했다. 점심시간엔 혼자 카페에 가서 책을 읽기도 하고 동료들과 삼삼오오 모여 밥을 먹기도 했다. 퇴근 후에는 바로 집으로 들어가거나 가끔은 피트니스 센터에 들러 러닝머신 위를 걸었다. 뭔가 거창한 새로운 나를 찾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다만 예전의 나를 조금씩 되찾아가는 느낌이었다. 주말에는 시장을 돌며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었다. 김치를 담그지는 못해도 나물무침 정도는 할 수 있었다. 내가 만든 밥을 내가 먹고 내가 치운 설거지를 내가 보며 이상하게도 그 단순함이 좋았다. 어느 날은 오랜만에 대학 동기를 만났다. 카페 창가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자가 결국 이혼 이야기가 나왔다. 너 생각보다 멀쩡하다? 친구가 웃으며 말했다. 망가져 있어야 돼? 나도 웃으며 대물었다. 조금? 친구가 장난스럽게 말했다가 금방 진지해졌다. 근데 진짜 고생했다. 네가 이런 얘기 나한테 할 줄은 몰랐다. 나는 머그컵을 양손으로 감싸쥐었다. 나도 내가 남편을 국세청에 신고할 줄은 상상도 못했지. 친구의 눈이 동그래졌다. 진짜? 너가 신고한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와, 친구는 말을 잇지 못하고 날 바라봤다. 멋있다, 멋있다. 그 단어가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다. 멋있다기보단 그냥 필요한 일이었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누군가는 했어야 하는 일. 마침 그게 나였던 거고. 친구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진짜 멋있는 거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그 대화를 계속 곱씹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선택을 한 나 자신을 끝없이 비난했을 것이다. 내가 너무했다. 내가 무너뜨렸다. 내가 덮어졌으면 지키는 가족이었을까 같은 생각들로 스스로를 찢어놓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었다. 내가 나를 지킨 거다. 그 생각은 마치 몸 안에서 자라는 작은 촛불 같았다. 아직은 크게 타오르지 않지만 분명히 거기 있는 불빛. 어느 겨울날 우편함을 열자 낯익은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교도소발 보낸 사람 윤준호. 한숨이 나왔다. 한 번은 읽어야 할까? 아니면 아예 열어보지도 말고 돌려보내야 할까? 집에 올라와 식탁에 봉투를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결국 호기심이 이겼다.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다. 이번 편지는 이전보다 훨씬 짧았다. 지수야, 이제는 누구를 탓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국세청을 탓하기엔 내가 너무 명확하게 잘못했다. 검찰을 탓하기엔 증거가 너무 많다. 판사를 탓하기엔 나에게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한동안은 너를 탓했다. 너만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왔을 거라고. 근데 생각해보면 그 생각조차도 결국 내 책임을 회피하는 거더라. 너를 제일 만만하게 여겼던 사람이 결국 너한테 제일 크게 당했다는 생각도 든다. 그게 웃기기도 하고 철저하게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든다. 여기서 보낸 시간이 나를 완전히 바꿨다고 말할 자신은 없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겠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너는 옳은 선택을 했다. 이 말을 너한테 해줄 자격이 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건 말해주고 싶다. 이제는 너라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준호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나는 촛불 하나가 꺼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밝아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를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다. 아마 평생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그를 미워하는데 내 에너지를 쓰고 싶지도 않았다. 그의 인생은 이제 그가 알아서 할 일이다. 내 인생은 이제야 비로소 나에게 돌아왔으니까. 나는 편지를 깔끔하게 접어 서랍 맨 안쪽에 넣었다. 다시는 꺼내보지 않을지도 모를 그곳에. 새해가 밝았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안내 메일이 왔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문자만 봐도 머리가 아파왔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내가 번 돈을 내가 신고한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열어 이것저것 입력하면서 나는 이상하게도 안심이 되었다. 내가 모르는 곳에서 누군가가 숫자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만큼만,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만큼만 입력하고 있었다. 이 정도면 많이 낸 건가? 적게 낸 건가? 혼잣말을 하며 신고 완료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접수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떴다. 좋아, 나는 모니터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였다. 모니터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지만 나 혼자 웃기에는 충분한 제스처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도시의 소음은 줄어들었다. 오피스텔 작은 창밖으로는 주황색 가로등 불빛이 네온처럼 번져 있었다. 나는 전등을 끄고 커튼을 반쯤 닫은 채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려다봤다. 한때는 이 시간에 준호를 기다리며 시계를 보곤 했다. 지금은 내일 아침 내가 먹을 아침 메뉴를 고민하고 있었다. 죽을까, 토스트를 먹을까, 라면을 끓일까. 사소한 고민들이 내 삶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 사소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 것 같았다. 휴대폰을 들어 메모장 앱을 열었다. 문득 어떤 문장을 적고 싶어졌다. 그는 우리 적금을 그녀에게 썼다. 나는 그를 교도소로 보냈다. 그리고 나를 나에게 돌려줬다. 잠시 문장을 바라보다가 마지막 줄을 조금 바꾸었다. 그는 우리 적금을 그녀에게 썼다. 나는 그를 교도소로 보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지켜냈다. 쓰고 나니 이상할 만큼 마음이 편안해졌다. 화면을 꺼도 그 문장은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았다. 창밖에서 찬바람이 스며들어왔다. 나는 창문을 조금 더 닫고 거실 불을 끄고 침실로 들어갔다. 이불 속에 몸을 넣으면서 아주 오래전 누군가가 내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네 인생이니까 네가 결정하는 거야. 이제야 그 말이 진짜로 내 것이 된 것 같았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으며 나는 속으로 천천히 되뇌었다. 그래, 이건 내가 결정한 끝이고 내가 선택한 시작이야. 그리고 그 시작은 누구의 장보에도 누구의 거짓말에도 적히지 않을 것이다. 오직 나만의 언어로, 나만의 삶 위에 조용히 단단하게.